안녕하세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혹시 이미지 하나 보셨어요? 한국 기업이 아닌 기업들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딱 보면 쿠팡, 카스맥주, 배달의 민족, 아가방, 금호타이어. 정말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미국, 벨기에, 독일, 중국 이런 외국 기업이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걸 보고 아마 진짜? 내가 매일 쓰는 쿠팡이 아니면 카스가 벨기에 거였다고 이렇게 좀 놀라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시사위크에서 나온 팩트체크 기사를 좀 바탕으로요. 이 흥미로운 목록 뒤에 숨어있는 진실, 이게 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기업들 진짜 국적이 어딘지, 또 이런 현상이 우리한테 뭘 생각하게 하는지 좀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그 목록. 워낙 익숙한 브랜드들이라 더 좀, 뭐랄까, 충격?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기사가 바로 그 온라인 주장이 진짜 맞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각 기업의 실제 소유 구조, 또 그 배경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뭐 맞다, 틀리다 이걸 넘어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국계 기업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죠. 기업의 국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생각할 거리까지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소유주가 외국인이면 외국 기업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복잡한 사정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게 오늘 저희가 좀 풀어봐야 할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법적인 정의, 그거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 투자 기업, 이게 정확히 뭐예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모든 논의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해야죠.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요. 해당 한국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경영 참여 목적. 그러면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또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나 출자 총액의 10% 이상 소유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정의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기업들 대부분이 이 기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뭐 지분율이 훨씬 더 높아서 실질적인 소유권 자체가 아예 해외 자본으로 넘어간 그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투자에 지분 10% 이상이요? 생각보다는 그 기준 금액이나 비율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물론 오늘 다룰 회사들은 그걸 훨씬 넘는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목록에 나왔던 기업들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먼저 쿠팡.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 쓰실 텐데 이게 미국 기업이라는 거에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창업자는 재미교포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2010년에 창업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맞는데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한국의 쿠팡, 그러니까 법인명으로는 주식회사 쿠팡인데요. 이 주식회사 쿠팡의 지분은 100% 전부 미국 델라웨어주의 법인으로 등록된 쿠팡 잉크라는 모회사, 여기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그 주체도 바로 이 미국 모회사 쿠팡 잉크였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한국의 주식 쿠팡은 미국 모회사의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이게 2013년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미국 법인으로부터 한국 지점 자산, 부채를 현물 출자 받아서 지금의 한국 법인으로 전환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창업 스토리 자체는 한국과 관련이 깊지만 현재 법적인 소유 구조상으로는 미국 기업의 자회사다. 이게 팩트군요. 뭐 그런 구조가 된 배경도 있겠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맥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카스 하면 딱 떠오르는 오비맥주. 이게 벨기에 회사 소유라니 이것도 정말 의외예요. 오비맥주는 역사가 굉장히 깊은 우리 맥주 회사 아니었나요? 그렇죠. 오비맥주 락사가 아주 깁니다. 원래는 순수 우리 자본으로 시작했던 토종기업 맞아요. 그런데 그 외환 위기 직후였죠. 1998년에 당시 두산그룹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벨기에 큰 맥주 기업이었던 인터브루, 여기에 지분 50%랑 경영권을 팔았어요. 그 인터브루가 나중에 2001년에 나머지 지분까지 다 사들이면서 오비맥주의 완전한 주인이 됐고요. 이 인터브루가 여러 번 합병을 거치면서 지금의 세계 최대 맥주 회사인 AB 인베브가 된 겁니다.
중간에 잠깐 그 사모펀드 KKR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팔렸다가 2014년에 AB인베부가 더 비싼 값에 다시 사들였어요. 그래서 현재는 AB인베부의 아시아 지역 법인격인 버드와이저 브리잉 컴퍼니 에이펙 리미티드의 한국 자회사, 정확히는 손자회사쯤 되겠네요. 거기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그 소유권의 역사가 엄청 복잡했네요. 외환 위기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M&A 트렌드까지 꼭 한국 경제사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현재는 벨기에 본사를 둔 다국적 주류 대기업 AB인베부 소유다 이거군요. 카스는 여전히 한국에서 만들고 팔리지만 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초는 해외다. 이 점이 좀 포인트겠네요. 자, 이번에는 배달 앱으로 가보죠. 배달의 민족. 정말 대표적인 국내 스타트업 성공 신화였는데 어느새 보니까 독일 기업 품에 안겼어요. 그렇습니다. 2019년 12월이었죠.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음식 배달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 DH라고 많이 부르죠. 이 DH가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을 때 정말 큰 화제였습니다. 인수 금액도 어마어마했어요. 당시 약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조 7,500억 원. 국내 스타트업 M&A의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현재 우한남제들 지분 구조를 보면요. 약 99.98% 거의 다죠. 이 지분을 DH랑 우한 형제들이 같이 싱가포르에 세운 합작법인 우아 DH 에이시아 PT LTD라는 곳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M&A, 즉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서 대주주가 외국계 자본으로 바뀐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A, 기업 인수합병. 아, 그렇군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뭐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으로 언급된 기업이 아가방이랑 금호타이어인데요. 그 이미지에서는 둘 다 중국 자본에 인수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기사에서 팩트체크한 걸 보면 그것도 사실입니다. 유아동복이랑 용품으로 유명한 아가방앤컴퍼니는 2014년에 중국의 패션그룹인 랑시그룹에 인수됐어요. 현재 랑시그룹의 한국 법인인 랑시코리아가 아가방앤컴퍼니 지분 26.5%를 보유해서 최대 주주 자리에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경영난 겪고 워크아웃도 하고 그랬잖아요. 채권단 관리 하에서 매각이 추진됐고 결국 2018년에 중국 타이어 회사인 더블스타그룹에 최종적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더블스타그룹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고 만든 특수 목적법인 SPC라고 하죠. 일종의 서류상 회사인데 싱웨이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곳이 현재 금호타이어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름 알려진 회사들인데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해외 자본 투자를 받거나 인수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더 흔한 일이군요. 자,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다른 사례 같아요. 취업 정보 사이트 잡코리아인데 이미지에는 이게 홍콩계 자본이라고 딱 써 있었거든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설명이 약간 다르던데요. 네, 바로 이 부분이 그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게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잡코리아는 2021년에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였던 H&Q 코리아로부터요.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곳에 지분 100%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온라인 이미지에서는 이 어피너티를 홍콩계라고 했지만 인수 당시에 잡코리아 쪽 공식 발표나 언론 보도를 보면요. 어피너티를 북미 지역에 기반을 둔 글로벌 사모펀드 이렇게 소개했어요. 물론 어피너티의 아시아 본부는 홍콩에 있고요. 또 주요 운용 인력도 아시아 쪽에 많이 있어요. 하지만 펀드 자금의 출처, 그러니까 돈을 대는 곳, LP는 북미 지역의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곳이 중심이다. 이런 설명이었죠. 게다가 법인 등록지는 또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케이맨 제도에 두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사모펀드라는 건 투자 자금의 출처, LP가 워낙 다양하고 또 운용사, GP의 본거지랑 법인 등록지가 다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어느 나라 자본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홍콩계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실제 자금줄은 북미 쪽일 수 있고 법인은 또 완전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니. 사모펀드 국적은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애매하네요. 그냥 이름이나 본부 위치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군요, 확실히. 자, 그럼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린나이와 유한 킴벌리입니다.
이 두 회사는 앞서 본 인수합병 사례들이랑은 좀 다르죠? 제가 알기론 처음부터 외국 기업이랑 합작 형태로 시작한 걸로 아는데요. 네, 맞아요. 시작점은 합작 투자였습니다. 가스레인지나 보일러로 유명한 린나이 코리아는 1974년에 한국인 사업가 강성모 전 회장님이랑 일본의 가스기기 전문 회사인 린나이, 여기가 손잡고 세운 회사예요. 그런데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창업주였던 강 전 회장님 쪽 지분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일본 린나이 본사랑 그 관련 회사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그냥 일본 린나이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기스 기적이나 크리넥스 휴지로 너무 잘 알려진 유한 킴벌리는 1970년에 유한양행이랑 미국의 세계적인 생활용품 회사 킴벌리 클라크가 합작해서 세웠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도 그 합작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지분율에 좀 변화가 있어서 현재는 킴벌리 클라크 쪽, 정확히는 킴벌리 클라크의 헝가리 법인이거든요. 킴벌리 클라크 트레이딩 LLC라는 것이 70%, 그리고 유한양행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아, 유한 킴벌리는 여전히 합작사 형태긴 하지만 지분상으로는 미국계 킴벌리 클라크 쪽 영향력이 훨씬 큰 상황인 거군요. 린나이는 합작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완전한 일본 자회사가 되었고요. 시작은 비슷했지만 결과는 좀 달라졌네요. 자,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나무위키. 이건 앞서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데요. 파라과이.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렇습니다. 나무위키는 앞선 8개 기업들하고는 아주 다른 케이스예요. 한국어로 서비스되고 이용자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지만 이 웹사이트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저기 남미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 주소를 둔 유한 책임 회사 유만리 SRL이라는 곳입니다. 서버도 파라과이에 있고요. 2016년에 나무위키 초기 설립자가 운영권을 이 파라과이 법인에 넘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파라과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국내에서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같은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법을 직접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어요. 일종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논란이 계속 따라붙는 이유입니다. 와, 진짜 특이한 경우네요. 한국어 서비스를 파라과이 회사가 운영한다니. 자, 이렇게 9개 기업 사례를 쭉 짚어봤습니다. 미국 모 회사의 자회사인 쿠팡, 다국적 기업에 인수된 오비맥주, 배민, 또 중국 자본에 인수된 아가방 금호타이어, 국적 특정이 애매한 사모펀드가 인수한 잡코리아, 합작으로 시작했거나 유지 중인 린나이, 유한킴벌리, 그리고 아예 운영 주체가 해외 법인인 나무위키까지. 정말 소유 형태가 다양하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나무위키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기업들, 그러니까 쿠팡, 오비맥주, 우아한 형제들, 아가방앤컴퍼니, 금호파이어, 잡코리아, 린나이 코리아, 유한킴벌리. 이 회사들은 모두 소유주가 외국 자본이나 외국 기업일지는 몰라도 사업의 주체는 한국에 설립된 한국 법인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모두 한국 법에 따라서 설립됐고 한국 안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한국 세법에 따라서 세금도 내고 한국 노동법의 적용도 받는다는 거죠. 본사도 다 한국에 있고요. 그 점이 핵심이군요. 나무위키는 좀 예외적인 경우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비록 그 주인, 대주주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라 할지라도 실제 사업 운영 자체는 한국 땅에서 한국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단순히 소유주는 국적, 이렇게 등치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좀 더 다층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사에서도 언급하듯이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또 글로벌 경제 통합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하죠. 이게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국 자본이 투자하거나 인수한 국내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건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글로벌 시대에 자본이 국경을 넘나드는 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풍경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의 국적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까 본 사모펀드 사례처럼 자본 출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 또 AB인베브나 딜리버리 히어로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기업이라는 정체성이 좀 희미해지기도 하거든요.
여러 나라 자본이 섞여 있거나 본사 위치랑 주력 사업 지역이 다르거나 합작법인의 경우 또 지분 구조랑 실제 경영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A 기업은 어느 나라 기업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기사 말미에 재계 관계자 코멘트가 인용되었던데 그것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소유주가 누구냐? 이것 말고 다른 기준들도 같이 봐야 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볼 게 아니라 좀 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죠. 구체적으로는 그 기업의 주요 사업 활동이 실제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즉 주 사업 무대가 어디인지, 또 한국 시장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R&D 투자나 고용 창출 같은 걸 통해서 얼마나 다시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재투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자본이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낸다면 그 기업을 단순히 외국 기업으로만 치부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인 셈이죠. 오, 상당히 일리 있는 시각인데요. 소유 구조뿐만 아니라 실제 경영 활동의 내용, 그리고 사회적인 기여까지 좀 폭넓게 봐야 그 기업의 실질적인 국적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주인이 외국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엔 너무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맞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사례들 중에서 나무위키를 제외한 기업들은 전부 한국에서 법인세를 내고 한국 사람들을 고용하고 한국 소비자들을 주된 고객으로 삼아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한국 기업이냐 아니냐 하는 그 논쟁을 좀 더 깊이 있고 또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소유 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그 기업이 한국 사회와 맺어온 관계나 정체성의 완전한 단절,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희는 한국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라는 이 흥미로운 주제를 놓고 시사위크 기사를 바탕으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그 목록 속 쿠팡, 카스, 오비맥주,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 같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많은 브랜드들이 실제로 외국 자본이나 외국 기업에 의해 소유된 것, 이건 대체로 사실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M&A, 합작 투자, 또 지분 구조의 변화 같은 다양한 배경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무위키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의 법인을 두고 한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외국 자본의 유입과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어쩌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주인이 누군데 이 표면적인 질문을 좀 넘어서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해당 기업이 우리 경제와 사회 속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가치를 만들면서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만 가지고 국적 상실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그 변화가 가져오는 실질적인 영향들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기업의 국적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